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어제 두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한 발은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이 이를 미리 감시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를 두고서 일본 아베 정권의 국방안보 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자율권에 용인한 새 안보법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북한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일본에게 분명한 가시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북한의 행위가 과연 동북아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 촉각을 세우고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네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는 아마 노동미사일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이 됐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그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오늘 오전 5시부터 이제 그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이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즉 바로 일본 앞바다에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과연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여부가 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지난 6월에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유엔 안보리 바로 긴급 회의를 갖고 예. 이 강도 높은 이제 대북 비판 언론 예. 성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북한이 7월에도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탄도미사일 3발을 이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은 이때도 북한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성명 초안 해람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언론 성명 채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미사일 못 쏘게 하고 핵 같은 거 중단하게 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 싹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수단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만 끊어도 북한은 몇 달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북한을 말하자면 붕괴시키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인데. 붕괴든 뭐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중국, 이거 진짜 좀 그래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상용비자 발급까지도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중국 기업 초청장 발급을 대신해주던 중국 무발 국제 여행사의 한국 영업소 자격이 어제자로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이 중국 기업의 초청장을 직접 받기 어려운 한국 기업인들, 그동안 이제 이 여행사의 초청장으로도 상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중국 측은 이 편법에 따른 문제점 해소 차원이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사드 배치에 따른 그 보복 성격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죠.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새누리당이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박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그 의원 11명과 예. 만나는 것이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드 배치에 따른 그 성주 국민들의 그 반발 등 지역 여론을 듣고 그 의원들의 협조를 이제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오전 이제 그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대통령께서 그 특정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잘못된 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정면으로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그 대구 경북 새누리당 그 초선 의원 10명, 사드 배치 지역인 그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이 재선의 그 이완영 의원 등 모두 이제 그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아니, 거기다가 또 비박, 김무성 전 대표 비박 단일후로 밀겠다. 이 배낭여행 중이신데, 굉장히 이분 바쁘세요. 민생 투어인데 아마 네? 그 정치 투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네. 그 작심 발언을 쏟아낸 셈이죠. 예. 이 김무성 전 대표 이번에는 그 비주류가 그 당 대표가 되는 게 그 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병국 주호영 의원 주말에는 그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단일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단일화 압박까지 할 했고.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원유당 의원 이 친박으로 분류가 되죠. 어제 그 이제 그 전북 전주에서 이 새누리당 그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그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이 단일화를 그 종용하고 그 지지하겠다고 한다. 유력한 대권 후보가 믿는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대선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행위는 당장 그만두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재밌는 게요. 주호영 의원 2일 전인가 저희랑 인터뷰할 때 자기 절대로 후보 단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날 TV 예. 네, 그렇죠. TV 토론에서도 그랬다며요. 네. 근데 계속 딴소리를 해요. 김무성 전 대표는. 이건 무슨 압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야3당이 검찰개혁 특위와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서별과 청문회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하고 좀 협치냐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더민주 국민의당 그 정의당이죠. 이 야3당 그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그 원포인트 국회 즉 8월 임시국회도 소집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새누리당은 그 협치파기다 하면서 그 측가 이제 반발하고 나섰죠. 이 새누리당의 그 정진석 원내대표 이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야당의 그 부당한 요구에는 맞서겠다. 이러면서 그 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제 더민주의 그 기동민 대변인 이 3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동안 여권에서 한 번이라도 그 양보하거나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의 그 전향적인 대응을 이제 촉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여야 관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대치 관계로 갈 것 같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권 핫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두 분 나와 계시죠. 자, 미주한국일보 서울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힘드시죠? 이렇게 아침에 매일 나오시면. 예. 근데 이것도 좀 하면은 그냥 할만해요. 신줄 교수님 대단하시죠. 아닙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먼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배낭여행한다 하면서, 이 비박계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아니, 단일화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번 주말까지 단일화할 것이다. 예? 주호영, 정병국 할 것이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하고 TK지역 의원들하고 만나는 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확실한 구심점이 없잖아요. 뭐 유승민 쪽 오세훈, 정병국 라인 이렇게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주류의 수장으로 이번에 되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 행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광주도 가고 호남도 가고 강도 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년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현재 친박이 아닌 비박 쪽에 수장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각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대표하던 시절에는 각을 세웠다가 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또 각 세웠다가 상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나 앞으로 개헌 얘기 당분간 절대로 입에도 안 담겠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이제 어차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 차별을 하겠다. 여태까지 보면 집권 여당에서 항상 대선 후보는 기존의 주류라든가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성을 가져왔었어요. 박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확실하게 자기 행보를 하면서 하여튼 뭐가 걸리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권력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각 세우기 차별화하기 위해서 오늘 사드를 설명하기 위한 오늘 이 모임도 잘못됐다라고 모처럼 과거하고 달리 좀 대차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전남에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 노래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지지율 떨어진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뒤층 보수적 지지층들하고 이제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차별화를 하면서도 또 가까이 가려는 이런 두 가지 모습 이런 것도 딜레마고 또 하나는 단일화 문제도 주호영 의원 당사자는 지금 단일을 계속 안 한대요. 그러는데 예언하듯이 오더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딜레마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일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9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4일 맞죠. 그죠? 오늘이 4일 맞으니까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아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지켜볼 만하다고 재밌다고 봐요. 비박이 되느냐 친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대권 구도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야당도 아니고요. 야당도 영향을 미치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친박 중심으로서 내년 대권을 창출하는 것이 맞느냐. 새누리당 당원과 대의원들이 아니면은 새누리당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력으로 내년에 정권 제출하는 것이 더 맞다.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아마 새누리당 당원 대의원들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따라서 상당히 정계에 큰 폭의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박 대통령하고 지금부터 각을 세우고 차별을 하고 있는데 비주류에서 당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당연히 천지개벽이 아주 예를 들면 박 대통령 탈당이라든가 청와대와의 수평적인 어떤 관계 요구라든가 그리고 지금 야3당이 상당히 공조하면서 치고 나오는데 거기에 일부는 동조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여권 내의 정계 구도에 큰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누가 대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번 새로 뽑히는 대표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하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소위 대선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역할도 하고 또 한 측면은 대선 레이스 과정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이제 외부 대선 주자를 영입하느냐 마느냐도 친박 주도로 가느냐 비박 주도로 가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또 대통령 탈당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선 레이스 과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인 대선 주자가 아닌 중에 가장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대통령과 차기 당대표거든요. 근데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별 관심을 못 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누가 되든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왜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비주류 측의 상당히. 김종인 대표도 말렸잖아요. 네. 상당히 비주류 측의 일관된 얘기 아니었습니까? 왜 거기서 들러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지금 권리당원이 30%. 기존에 그 친노 성향의 당원들이라든가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봐야 별 볼일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굉장히 그 모양새만 갖춰주는 격이 되고 중앙위원회 컷오프도 사실상 통과위가 그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그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드라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추미애 또 송영길, 김상곤 상당히 그 친노 성향이 강한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비주류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가 정치 관행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에 가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 과거에 뭐 이해창 후보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인데 그러면 비주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차피 대권이라는 것은 그 비주류는 대권에서 소외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화되고 세력이 이제 미미해지면서 정치적 생명이 없어져 가는 것인데 그럼 비주류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지금 안 나가는지, 왜 안 싸우는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그만둘 것이냐. 뭐 대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내부에 있어서 정치적, 각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이제 내년에, 물론 여권의 변화도 봐야겠지만 내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바깥에 국민의당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게 흥행을 잘 못 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양쪽이 전당대회의 특징을 보면 요즘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박박 소리만 난다. 그러니까 딱 실제로 연설에 가면은 친박 패권이 어떻고 비박 또 뭐 당신들 사실상 단일화하면서 뭐 또 그런 거 아니냐. 유령 뭐 단일화의 유령 이렇게 하면서 친박 비박 이게 주 논쟁 구도가 됐으니까 박박 소리가 난다 해서 박박 소리가 나고 근데 이제 저 더민주는 문문 소리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문 소리가 박박 소리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친박과 비박이 다른 사람이 대결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친문이 세 사람이고 소위 안친문 친하지 않은 안친문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문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주목을 좀 덜 끈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되는 건 이제 컷오프를 곧 하잖아요. 네 명 중에 세 사람으로 할 때 과연 이종걸 혼자서 안친문인데 이종걸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어떻든 최종 당선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그거는 아마 이종걸 대표 전 원내대표가 아마 통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종걸 그 의원이 만약 전당대회에 나가면 문재인 후보 문자 공격할 거 아니냐. 전당대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그거 사전에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되지. 그 3, 4위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러고 지금 진짜 두 당의 전당대회 지금 8월 9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이죠. 27일. 27일. 근데 그 중간에 8월 15일이 있어요. 8월 15일이 바로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 특사 이 광복절 특사는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또 잘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정권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 또, 뭐 그냥 정계 재계 인사들이 왕창해서 뭐 나와가지고 뭐 경제도 살고 뭐 우리나라 정치도 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후보 시절에 사람들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상당히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이 대기업의 지배주주라든가 경영권 문제로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사면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약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작년인가요? 그 SK 최태원 회장과 재벌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서
중견 재벌 쪽 경제인들 한 14명을 갑자기 특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제 그 특사를 했을 때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나와서 그 재벌 총수들이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투자에 대한 문제였죠.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판단하려면 재벌 총수가 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경제가 살았느냐. 투자가 진짜 많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그나마 후보실을 갖고 있던 원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전무죄에 대한 문제 지금 사회적인 악화가 심화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자, 김광덕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2부에 말씀하셔요. 여기서 지금 1부 끊어야 됩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7시 38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목요일 아침이네요. 자, 지금 출근길 교통 상황을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약 1시간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도 사고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구간도 3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고척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사고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안양교에서 신정교까지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1부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2부에서도 정치 관련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복절 특사가 유용화 박사님까지 얘기 들었는데 김광덕 본부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박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회의에서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재기의 기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재기의 기회가 일반 서민 생계형 사범 이런 것도 염두에 뒀지만 아마 이제 기업인들 사면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흐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번에는 하여튼 여야 정치인들도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게 이번에 맞는 것 같고요. 기업인 특사도 이게 여러 가지 유전 무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들 풀어줬다 그래서 투자라든가 고용이 실제로 창출되고 한 게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병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기업인들이 이게 구속만 되면 막 칭병하고 막 아프고 막 실력하고 이런 게 너무 해서 이게 너무 불신이 많이 조장된 측면이 사실 있어요. 실제로 아픈 기업인도 있고. 그렇죠.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심하게 굉장히 중병이시죠. 근육 위축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인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서민 생계형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보면 교통사범이나 행정 이런 제재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풀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큰 나라, 경제적으로 큰 나라에서 기업인 한두 명 풀어줘가지고 경제가 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에 있어서의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위상이 이 정도인데 기업인 사면 한두 명 해줘가지고 경제가 산다. 그럼 아예 집어넣지 말죠.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항상 사면 시기가 되면은 사면 로비가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정권 핵심 실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창구가 돼서 했던 것인데 과거에 고 성완종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죠. 사면 로비 의혹이 나왔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여권의 핵심 실세의원이 누가 사면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재계와 정치계에서 끊임없이 하여튼 사면 로비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권력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이게 좀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상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사면 이 대상자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면의 그 기준과 원칙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시행 규칙에 들어있질 않다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 들어있는 경우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사면심사위가 결국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랑 상의할 텐데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게 이제 그 투명하고 공정하지 수 있지 않지 않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나온 개정안 낸 거에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그 논의 결과를 회의록을 나중에 지금은 5년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다는데 그걸 조속히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8.15 광복절 특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권력 누수 현상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가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갈수록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이 야당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야당과의 관계인데 요새 보니까 이 공조가 그래도 잘 되는 모양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 여소야대의 야당 3여당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정기국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빼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지금 여권 내부가 그 민정수석, 우수석 문제라든가 또 사드 배치에 따른 TK 지역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좀 나름대로 공격할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야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젠가요 모여서 그 검찰개혁 특위라든가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죠. 박근혜 정부가 가장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이 가는 측면이 강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히 서별관회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추경과 바로 연계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그러면 여당의 전일성 원내대표가 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국회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여권 내부도 지금 전당대 국면에 상당히 권력의 이완 분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야권까지도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 가는 국정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야3당이 어저께 이제 모처럼 모여서 8개 항에 이렇게 이렇게 공세적인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번 시점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데서는 아무튼 한 두세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20대 국회가 시작돼서 국민들 요구는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선제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서로 참아왔던 게 있죠, 야당이. 그래서 야당이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 보이자 이런 게서 상당히 또 거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좀 느꼈을 거고 수권을 노리는 정당으로서 그런 측면.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 두세 달 쌓여서 현안들이 많이 쌓인 거예요. 이제 여당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번 숙제들을 쫙 한번 정리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여당과의 이런 데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사드 문제에서도 전략적 모성하고 이렇게 좀 막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마침 휴가 간 시점을 딱 해서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딱 나오면서 어저께도 일부 의원이 또 성주도 방문하고 더민주에. 광화문도 갔어요. 네? 그 특으로 특위위원장 단식하는 거. 네. 그래서 또 그런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김종인 대표의 휴가에 맞춰서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 그러면 그 김종인 대표의 상징성이 대단했다는 걸 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휴가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 그래도 그분이 굉장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하여튼 김종인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했었던 어떤 그런 정치 노선에 있어서의 좀 더 변화. 과거에는 좀 사실상 세월호 특위 하는데 물론 세월호 특위 중요합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밝히는 건 중요한데 이 국회라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금 국회라는 장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직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요. 비상 상황이다. 지금 독재 사회다. 예를 들면 그런 거리에 나가서 투쟁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국회라는 장이 합법적 공간 속에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대립과 갈등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타협안도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인데 하여튼 사드 문제도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애매모호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내부에서의 사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어제 다 8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이제 국회 차원으로 들어와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상당히 강범위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의 아까 역할에 대해서 그걸 걸어서 이야기하자면 더민주의 요즘 변화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은 전략적 모선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부로 사드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상 좀 변화에 시동을 건 것 같아요. 그렇고 결국에는 새로운 대표 8월 27일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저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거로 갈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에 들어간 셈인데 그때 왜냐하면 지금 당권 주자들이 대부분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민주의 어떤 여러 가지 또 거기에는 강경론과 온건론들이 있을 텐데 어떤 논쟁들이 벌어질까 그것도 주목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 말씀하시죠. 사드 문제가
저는 박근혜 정부한테 앞으로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박 대통령은 이게 안보 문제 그리고 한미 간의 아주 강력한 군사동맹을 통해서 실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겠다 이러한 취지인데 실제로 이 속에는 외교적인 국익과 실익 문제도 상당히 광범하게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예. 그런 압력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내부에서도 지금 성주에서 반대하고 있고 실제 성주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80%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던 것인데 TK에서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거기다가 또 야당에서 이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결성해서 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대선 국면까지도 갈 수 있는 상당히 박근혜 정부로 입장했을 때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이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면 표창원 의원 같은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겁쟁이가 됐다. 지금 겁쟁이가 됐다. 예? 네. 종북 좌빨 욕먹을까 너무나 불안해서 겁먹고 있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더 나가면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말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수권 정당이 사실상 되는 이제 집권을 앞두고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까 같지만 표창원 의원처럼 우리 당이 겁쟁이가 됐다 그러고 또 어저께 성주에 가서 한 의원은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해도 이제 우리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그러한 말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논란에도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예. 당내의 알겠습니다. 강원 양론이 어떻게 또 논쟁하느냐 같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후딱 가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유용화 박사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김광덕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